네, 취업을 부탁해 2부 순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 저희와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할게요. 취향 저격수 양상국형, 취업 컨설턴트 홍기찬 쌤,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기 쌤을 대신하는 이용석 기자님 나오셨고요. 그리고 캠퍼스 특파원 박은송 학생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와, 반갑습니다. 우리 박은성 학생님 또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오늘 기대해봐도 될까요? 네, 오늘 제가 봄플러스를 게시했는데 네, 와, 잘 어울려요. 네, 좋은 기운으로 오늘 시작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네. 우리 작가님이 그 정민기 쌤을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게 좀 그런 좋아함이 아니라 좀 개인적으로 좀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원래라면 그냥 이용석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해도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빅데이터 전문가 정민기 쌤을 대신하는 네. 이걸 지금 3번이나 계속 이렇게 하고 있어. 우리 이용석 기자님은 이거는- 빅데이터 전문가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이용석 기자님은 3번 하고 가라. 우리는 전민기를 원한다. 봅시다. 세 번째인데 좀 서운하네요. 아, 그만큼 작가님이 전민기 쌤을 좀 이렇게 신뢰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도 계속 살짝 느껴지네요. 네, 계속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사랑하는 이용석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더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조금 의욕이 떨어지려고 그래요. 아니,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취업을 부탁해 취준생이 알아야 할 시사상식 퀴즈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보미 씨 알려주시죠. 네. 그날의 문제 출제자가 선정이 되며 문제를 내주시면 되고요. 나머지 출연자는 정답을 외친 후에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단, 캠퍼스 특파원과 상국이 형에게 우선권이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문제 출제자는 누군가요? 자, 누구죠? 아, 네, 우리 이용석 네. 기자님. 의욕이 떨어진 기자님. 작가님께 서운하다니까 또 이렇게 챙겨주시네요. 한마디라도 더 해라고. 너 마지막에 몇 마디 더 하고 가라. 사실인 것 같아서 반박을 할 수가 없네요. 네, 네, 문제 그럼 내주세요.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1인 가구가 늘면서 생긴 것인데요. SNS를 통해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 식사를 즐기면서 인간관계를 맺는 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헌팅. 네, 오답. 힌트를 주세요. 힌트는 일단 SNS가 있으니까 하나의 단어가 될 SNS. 거고요. 그다음에 요리. 요리요? 네, S쿡. 틀렸어요. 좀 어떻게 더 드려야지. 일단은 5개가 있고요. 우리가 SNS를 한국말로 하면 어떻게 되죠? 5글자에 네트워크. 네, 그 앞에 일부와 소셜. 네, 다음에 요리. 소셜 푸드인가요? 소셜 쿡. 뭐 거의 다 왔어요. 뒤에 건 3글자예요. 소셜. 네. 맞으셨네요. 네, 소셜 정답은 다이닝이 소셜 정답입니다. 네. 네, 바쁜 일정에 쫓겨서 가족과 함께 식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나 또 혼자 인스턴트 음식 끼우는 사람들이 건강한 식생활이라는 관심사를 공유하면서 하나로 뭉치는 이제 소셜 다이닝이라는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 중 객관식 문제입니다. 일회성 거래가 아닌 지속적으로 영위되는 사업의 형태로 기업과 기업 사이의 거래를 기반으로 한 비즈니스 모델을 주 사업으로 하는 기업은 어딜까요? 1번 IBM, 2번 애플, 3번 알리바바. 잠깐만 하나 둘 셋 하면 앞으로 숫자 얘기할래? 예, 아마 객관식이니까. 하나, 둘, 셋. 셋. 네, 정답은 상국형 몇 번이에요? 1번 하셨어요. 맞추셨어요? 알리바바는 개인과 개인 간의 맞아요. 거래고 정답 1번입니다. 예. 두 분만 맞추셨네요. 기업과 기업 간의 거래는 IBM이지. 저랑 홍쌤 똑같이 3번하고 틀렸어요. 거의 못 배운 사람들 진짜 이런 사람들하고 내가 사실 저도 몰랐을 알리바바에서는 것 같아요. 모르죠, 이거 어떻게 알아요? 네, 알리바바에서 네. 알리바바는 거잖아요. 회사 이름 아닌가요? 그래서 중국 그거. 세 개 다 회사 이름이에요. 네, 회사 이름이에요. 예, 애플. 아 괜히 말했어. 네. 일단 설명을 좀 드리면은 기업 간의 전자상거래를 뜻하는 이 B2B 사업인데 네. IBM이 기업을 대상으로 한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솔루션을 주 사업으로 하다 보니 이 기업 간의 거래를 위주로 한 사업으로 설명이 되어 이건 있습니다. 이제 아니, 알리바바도 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IBM은 비즈니스 솔루션 기업이기 때문에 기업 간의 전자 결제는 물론이거니와 그걸 뛰어넘어 클라우딩 서비스까지 거의 모든 전반적인 영역을 해요. 전 세계에서 특허를 가장 많이 출원하고 등록시키는 기업이 IBM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일반적인 컴퓨터 회사라고 생각하지만 그 사업의 범주는 정말로 넓고요. 그다음에 그런 사람이 틀렸어요. 그러니까 알레바마는 지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그 전자상거래 거래가 개인과 개인 산에서도 이루어지지만 이미 또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거기서 물건 판매하기 위해서 광군제 때 어마어마한 마케팅 투자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범주가 더 넓어지고 있죠. 네. 자,
홍쌤에게 좀 더 추가적인 질문을 드리면은 뭐 기업의 사업 형태를 아는 게 곧 취업의 시작이라고 예상이 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여러분들이 소비자 관점에서 기업을 보는 것과 기업 관점에서 기업을 보는 것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이 제일 중요하죠. 그러니까 취업을 하는 사람들도 내가 이 물건을 소비자 관점에서의 알라바마를 보는 것이 아니라 IBM을 보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 관점에서 본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이 기업에 주식 투자를 한다는 관점이라고 하면 그 주식을 기업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그런 관점으로 기업에 접근하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트 들어가서 기업 분석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증권사에서 나오는 그런 보고서 이런 것들 활용해가지고 기업 분석을 진행하게 되면 기업 보는 눈이 더 깊어질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퀴즈를 풀어봤는데 저희가 퀴즈를 풀면 풀수록 느끼는 생각이 예. 상국이 형이 생각보다 그러니까요. 천재가 아닐까 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못 배운 애들이랑. 그래도 오늘 많은 거를 또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취업 준비 퀴즈 풀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기업은 전국 18만 상공인을 대변하는 법정 경제단체 대한상공회의소입니다. 1884년 한성상업회의소로 창립돼 일제강점기에 사라졌다가 해방 이듬해인 1946년 조선상공회의소로 재건, 2년 뒤 대한상공회의소로 재탄생했습니다. 주요 업무는 경제 현안과 업계 실태에 대한 조사와 연구, 회원기업 경영 지원과 국제협력 사업을 하고 있고요. 상공업에 관한 정부 위탁 사업과 직업 교육 훈련 등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와 함께 경제 5단체 중 하나로 전 세계 130여 개국 상공회의소와 네트워크가 구축된 범세계적인 기구로 국내 상공업계의 권익을 대변하는 상공인들의 단체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대한상공회의소는 상공업계를 대표해서인지 가는 지역마다 한 번씩은 본 것 같은데 우리 박은성 학생은 알고 계신가요? 네, 저는 대외 활동할 때 네. 2주에 한 번씩 이제 전체 회의가 있었거든요. 그때 항상 여기 남대문에 있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회의실을 대관해서 거기서 회의를 했었어요. 네. 기자님께서는 혹시 대한상공회의소에 대해 알고 계시는 거 있나요? 제가 기자 생활을 하기 전에 일반 기업 생활을 할 때요. 사업 네. 개발 쪽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새로운 시장이나 새로운 아이템을 할 때는 회의소에서 보고서를 많이 만들어줘요. 그런 보고서 많이 좀 참고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럼 대한상공회의소의 채용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홍 쌤? 실제로 2017년도 인턴 그 신입 채용이 있었는데요. 채용 수는 이제 한 자리 숫자라서 그다지 크진 않고요. 그다음에 인턴으로 근무를 하고 나서 나중에 이제 정규직 전환 여부 심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채용 프로세스도 서류 전형이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필기 전형이라고 해서 논술, 그다음에 인적성 검사, 그다음에 한자 시험을 이제 보게 되고요. 그다음에 면접 전형으로 가게 돼서는 이제 팀장 면접, 또 영어 면접, 그리고 이제 임원 면접으로 전형이 흘러가요. 그리고 지원 조건은 이제 평균 비학점 이상, 그다음에 토익 점수는 750 이상. 그러니까 기준점은 그다지 높지는 않은데 또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민간 단체이기 때문에 경쟁력 있는 구직자들이 많이 몰릴 것이고요. 필기시험 관련된 부분들도 좀 꼼꼼히 경기 이슈와 관련된 부분들이 출제가 되니까 거시경제라든가 기업 동향이라든가 산업 구조 이런 흐름들을 잘 알고 있는 친구들이 도전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번엔 떠도는 한간의 소문을 확인해 봐야겠죠? 상국이 형. 국가 자격증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급받아야 된다고 카더라. 모두 커말 같은 국가 자격증을 취득할 때는 정부가 아니라 우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시험을 접수하고 그리고 자격증도 발급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 대한상공회의소가 국가에서도 인정하는 우리 검정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 그 실제로 정부로부터 국가기술 자격시험에 이때 위탁 운영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단체거든요. 역사도 굉장히 길어요. 그러니까 62년도에 그 옛날에 주산, 뭐 이제 부기, 타자 이런 것들서부터 시작이 됐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이제 컴퓨터 시험 방식을 이제 시행을 해서 문제 인행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직자들한테 아주 흔한 또 이제 많이들 따는 워드 프로세서 자격증이나 컴퓨터 활용 능력, 뭐 유통관리사, 무역영어, 컴퓨터 운영사, 그다음에 뭐 외국의 능력 시험 이르기까지 아주 다양한 자격증을 지금 운영하고 관리하죠. 그러니까 구직자들 입장에서는 또 필수적으로 좀 많이 바라보게 되는 단체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이 기자님 여기 또 대한상공회의소 직원들 연봉은 한 어느 정도 됩니까?
네, 평균 연봉도 좀 높습니다. 5,900만 원 정도 됐고요. 네. 네, 사원이 3천만 원, 대리가 5,125만 원, 과장이 대리보다 좀 낮아지는데 그 부분 역시 앞서 다른 저희가 회사 설명할 때 설명해 드렸듯이 임금 피크제가 시행이 되면서 일부 직급들은 이제 연봉이 좀 조정이 됐죠. 그래서 과장급이 4,400만 원대 정도 됩니다. 자, 이번엔 기업에 대해 좀 더 깊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핫한 키워드로 기업을 저격해보는 시간이죠. 상고기업. 네, 키워드로서 기업을 저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꾸기의 해시태그 첫 번째 해시태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샵 정년 신경 쓰지 마라. 성과 보상은 확실하게입니다. 우리 대한상공회의소도 여느 기업과 마찬가지로 철저하게 성과와 그리고 보상 위주로 운영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과가 좋으면 정년 퇴직을 걱정할 필요도 없다고 합니다. 연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능력만 있다면 나이 불문, 직위 불문 기용한다고 하는 경영 철학이 확실하다고 합니다. 네, 그 정년까지 연장할 정도면 굉장히 파격적이지 않나 싶은데요. 자세히 좀 알아볼까요, 기자님? 네, 일단은 이번에 발표된 이 승진 인사를 보면 좀 느낌이 올 것 같아요. 박종갑 상무 그리고 강호민 상무를 전무로 그리고 박재근 본부장을 상무로 임명했습니다. 임원이 총 6명인 회사인데 3명이 일단 인사 변동이 있었던 만큼 그만큼 능력에 따라서 좀 파격적인 인사가 진행이 됐다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강호민 상무 같은 경우는 1958년인데 임기가 3년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국 나이로 63까지 근무를 할 수가 있죠. 사실 굉장히 긴 시간에 근무하게 되는 거고요. 원래는 몇 살까지죠? 보통 이제 기업마다 다른데 일반 사기업은 어느 정도 쉰을 기준으로 좀 나눠지는 것 같아요. 근데 기업 바이 기업인 게 있으니까 이 부분은 3년 더 일하는 거예요? 아니죠. 63까지 일한다는 것은 굉장히 이제 사실상 일할 수 있는 현재의 흐름에서 이 부분은 홍쌤이 조금 더 전문적인 내용이 가능할 것 같아요. 네. 세대 교체가 또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능력 있는 부사장들이나 임원급들이 이제 정말 의사결정권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조직도 젊어지고 또 이제 더 과감한 투자도 이루어지죠. 물론 이거 나이가 절대적인 능력의 기준치는 아니에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그 능력에 맞게끔 능력 있는 사람들이 더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런 기업 풍토가 조성돼야 되고 이 제도가 자리매김되면서 아마 조금씩 조율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구직자라고 하면 이런 근무 패턴, 이런 지식 정도는 알고 가고 그게 여러분들하고 뭐 직접적으로 상관성은 아직은 좀 먼 미래의 얘기니까요. 그냥 지식으로 알고 가는 수준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해시태그 볼까요? 네, 다음 해시태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짜잔. 샵 돈 주고 취업시켜준다. 샵 열정만 갖고 와라. 예, 대한상공회의소가 아예 취업할 수 있는 인재를 직접 양성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취업도 하고 우리가 돈도 주고 가르쳐주고 뭐 이렇게 한다는데 취업이 어렵나요? 저는 취업이 이게 아니 이게 아니 이거 돈을 준다는 게 나는 이해가 안 돼서. 예. 네. 이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른다는 그것을 말하는 것 같은데요. 네. 이 기자님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실까요? 네, 아무래도 취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부분이 아무래도 훈련된 이제 사람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죠. 학생들 같은 경우도 지금 네. 사실 홍쌤 얘기만 들어봐도 요즘에 취업에 준비하는 친구들이 얼마나 면접장에 왔을 때 대단할지 상상이 안 될 정도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좀 혜택을 어떻게 보면 이용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요. 이곳에서는 또 신입들뿐만 아니라 근로자 생애에 걸친 직업 능력 자체를 개발해서 이제 산업 현장에서 좀 다양한 기술이나 기능 쪽 인력을 좀 많이 양성하고 있고요. 또 보조금도 주고 취업 알선까지 연결해 줍니다. 네, 워낙 취업이 힘드니까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또 전문대나 이런 인력개발원에 다시 입학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요. 취준생들에게 마지막 희망이 될 수 있는 건지 홍쌤 이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직무 중심 채용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취업이 힘든 특히나 이제 문과들, 인문학도들. 그러니까 내가 뭐 예를 들어 전공이 철학이다, 뭐 역사다. 그러면 이제 직무적인 역량으로 어필할 수 있는 거리가 부족하거든요. 그런 친구들이 이런 교육 과정을 통해서 직무적인 역량을 쌓는 건 좋은데 또 일각에서는 자격증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데 아주 심취된 그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나를 또 만들어야 되겠다. 이력서에 또 한 줄 한 줄에 이런 교육 과정이 적층되면 나의 경쟁력이 올라가겠지.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구직 활동 자체에 대한 도전이 줄어들고요. 또 기술적인 면접이나 인적성의 스킬이 또 떨어지니까 더 낭패를 보는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각기 상황에 맞게끔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저는 대학이 그 무엇보다 좀 빨리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대학은 학문의 요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학술에 집중하는 모습도 필요하지만 사회적 요구에 맞게끔 인재를 배출해 낼 줄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의거하여 대학 교육이 이루어지면 학생 관점에서 제가 지금 해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학생은 아니 그 비싼 등록금을 내고 내가 대학을 나왔는데 취업을 위해서 이런 교육 과정을 또 받아야 되나? 내가 지식인에 이런 많은 투자 시간이 있었는데 또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저는 사회적 좀 낭비 요소가 있다고 보고요. 그 과정을 좀 대학이 끌어안아서 이런 과정들을 좀 끌어가면 학생들의 좀 의견을 많이 청취하고 대학이 그런 의사결정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좀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 취업할 수 있는 인재를 직접 양성한다 이런 관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도 일단은 홍쌤의 의견에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해요. 결국에는 대학이 책임져 주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밖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계속 가다 보면 결국엔 경쟁력 없는 대학들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갈 거예요. 근데 좀 크게 봤을 때는 결국 이러한 흐름이 학력 인플레인데 그 인플레가 왜 일어나냐. 부모 세대들이 좋은 대학 나오면 잘 먹고 잘 살았단 말이죠. 그 시대에. 그랬더니 지금은 학생들의 적성을 빼놓고 무작정 공부하라고 하다 보니 공부를 적성에 안 맞는 친구들마저도 대학 가서 하다 보니 새로 기술을 배우러 나오는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지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좀 과도기에 있는 것 같고요. 학생들이 목소리를 좀 내고 교육의 방향 자체가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시대가 바뀐 만큼 과도기 상황이 좀 바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대한상공회의소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취준생들과 실제 면접 상황을 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PT 면접인데요. 10년 후 이 기업은 이렇게 될 것이다를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의 10년 후 문송 학생 시작해 주세요. 대한상공회의소가 가진 첫 번째 모토는 바로 사람과 함께 성장하고 사람이 성장할 때 산업도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었고요. 또 두 번째로는 대한상공회의소는 기업 간의 균형 발전을 추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제가 새로운 10년 후의 대한상공회의소 모습을 그려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대한상공회의소 대학이 설립될 것으로 저는 봤습니다. 지금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외국어 시험도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CEO 아카데미나 이런 회계 같은 분야의 임원들을 꾸준히 교육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인력을 바탕으로 이제 대학을 설립을 한다면 우리 취준생들이 취업을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또 회원 기업들이 직접 학생들을 선발을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서 더 일자리를 많이 만들면 좋지 않을까 싶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이제 대한상공회의소 내에 데이터 특별위원회를 만드는 거를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4차 산업혁명에는 이제 빅데이터 같은 무형 자산이 큰 가치를 발휘할 거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대한상공회의소 기업들 간의 데이터를 꾸준히 축적을 해서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업도 성장을 하고 우리나라 경제도 같이 성장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이 데이터에는 이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차별을 두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게 저는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좀 많이 긍정적으로 보실 수도 있겠지만 요즘 너무 취업도 힘들고 또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국으로 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10년 후에는 우리나라가 조금 더 잘 살고 취업도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네, 문성아 쌤으로 말합니다. 일단은 지난 시간보다 훨씬 감을 잡은 느낌이었어요. 많이 다른 주제들이었는데. 다른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네, 이 기자님께서는 PT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그래도 이제 이 학생 수준에서 좀 할 수 있는 최선은 다 했다는 느낌이 조금은 있었어요. 그래도 본인이 고민을 하고 본인 머릿속에서 내가 아는 이야기를 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내용보다는 일단 그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조금은 좋게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우리 홍쌤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응송학생 그간 발표했던 내용 중에 제일 잘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까 대한상공회의소는 우리나라 상공업을 부흥시키기 위한 단체예요. 그래서 조사도 하고 교육 서비스도 진행하고 다양한 사업을 하죠. 그러니까 이 취지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이 시장에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나는 돈이 많은 사업자고 삼국지는 돈이 적은 사업자예요. 그런데 우리가 저 시장에 가야 돼요. 그러니까 강을 건너야 돼요. 배를 만들어야 되는데 자 예를 들어 나는 돈이 많은 사람이고 사업을 크게 하는 사람이야. 근데 나 혼자 이 배를 다 만들면 이 친구가 무임승차할 것 같고
또 이 친구 입장에서는 나는 돈도 많이 못 버는데 내가 저 배에 그렇게 많이 투자를 할 필요가 있을까? 형님들이 많이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갈등들이 많이 벌어지죠. 그러면 그 갈등이 지연되게 되면 우리가 저 데이로 갈 수 있는 배의 제작이 늦어져요. 그럼 누군가는 거기서 가이드라인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심판 역할을 진행해서 자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너는 어떻게 투자하고 너는 어떻게 투자하자 공정하지? 라고 가이드라인을 해주는 단체가 우리가 오늘 이야기 나누는 단체들의 속성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아까 은성 학생이 뭐 데이터를 좀 넣어가지고 빅데이터라는 건 모든 기업들이 공유할 수 있는 인프라가 될 것이니 그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무언가 비전을 제시했던 부분들은 저는 아주 좋은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단체나 이런 좀 직업감 그리고 이제 그런 기술의 변화 이런 걸 같이 좀 언급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지금 방금 대한상공회의소에 관한 PT 면접을 해봤고요. 이번에는 또 제 차례입니다. 취업에 관해서 1도 모르는 제가 초보 취준생들을 대신해서 물어드리는 취업 기초학습 시간입니다. 첫 번째 질문, 뭐 두 분께 다 질문을 드릴 건데요. 면접을 하다가 생각이 안 나버렸어요, 갑자기. 갑자기 몸이 막 멈추고 새하얘질 때가 있죠. 네, 하얘질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상황에 많이 봉착해요, 구직자들이. 그러면 최악의 구직자들은 그냥 우리 시쳇말로 씹어버려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또 안 좋은 습관들은 말끝을 흐려요. 모르면 모른다고 하시면 되고 지금 그 부분이 생각이 안 나면 생각이 안 난다고 얘기하시는 게 차라리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솔직하게 얘기해야지 그냥 멈추거나 당황한 모습을 보면 왜 예를 들어 비즈니스 하다가 어떤 협상을 하는데 상대방 측에서 카운터파트에서 모르는 걸 물어봤다고 해서 우리가 절대 씹거나 말끝을 흐리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은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또.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좀 압박 면접이 왔을 때 이 도망가다 보니 당황하게 되고 좀 멍해지는 것 같은데 네. 제가 생각할 땐 면접을 이제 다대다로 보다 보면 저한테 돌아오는 질문이 뭐 많아야 3개에서 4개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3개에서 4개에 대한 답안을 다 가지고 갔어요. 어떠한 질문이 오든 나 이 3, 4개에 내가 준비한 에피소드 얘기를 할 거다. 그러면 질문 A로 받았을 때 A 다시로 해석을 한 다음에 B로 대답을 해버리면 사실 면접관들이 그렇게 그 내용을 굉장히 자세히 듣고 있지 않아요. 내가 이 질문했지만 이 내용이 나온다 해서 모르거든요. 그렇다면은 차라리 내가 가진 에피소드를 얘기할 수 있도록 질문에 좀 흔들리지 않는 그 멘탈을 잡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 이 얘기에 공감을 하는 게 제가 실제로 방송사 입사했을 때 면접을 네. 갔을 때 네. 제가 집중적으로 공부한 분야가 있었어요. 그러면 질문 내용이 제가 모르는 게 나와도 결국 한 다리를 건너서 이 주제로 끌어오게 만들었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제가 아는 부분에 대해서는 성심성의껏 답변을 했더니 좀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추가 질문도 붙을 수도 있고. 네네네. 제 질문은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에 실전 면접 2번째 기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상국이요. 네, 기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우지 말고 또박또박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미는 무엇이고 왜 그 취미를 좋아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야구 경기 관람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야구 시즌이 돌아와서 네. 요즘 굉장히 행복한데요. 이제 야구를 처음에 좋아하게 된 계기는 그냥 야구 골수팬 친구랑 경기장에 따라가서 막 먹거리도 즐기고 응원도 하다 보니까 그냥 야구장 가는 것 자체가 좋아서 야구를 좋아하게 됐는데 요즘에는 좀 야구 룰도 좀 깨우치게 되면서 이 야구라는 스포츠에 관해서 좀 관심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대한상공회의소 지금 회장이 저 박용만 회장이거든요. 그래서 야구 광으로 아주 유명하신 분이니까. 아, 뭐 그렇군요. 여기서 뭐 그렇게 얘기하면 좀 먹힐 것 같다는 생각도 그렇군요. 들기는 해요. 놀렸나요? 아니 그냥 우연히 검색해 보니까 두산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또 네. 두산 팬입니다. 아. 그래서 이 회사는 나의 운명이구나. 아니 뭐 가볍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건 괜찮은 것 같아요. 예전에 제 학생은 네. 우리 기아 팬인데 삼성 면접장 가서 야구 좋아한다고 하니까 이 친구는 실제로도 어머, 어렵다. 삼성이라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얘기 들어보면 그냥 호남 출신이거든요. 그럼 면접관 입장에서 뭐지? 뭐 이렇게 또 얘기가 오고 가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은성 학생처럼 편안하게 얘기하는 건 나쁘지 않은 것 네,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 대한상공회의소 어떤 업무를 하는 곳인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까? 네, 일단 대한상공회의소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잘 발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민간 단체인데요. 이를 위해서 이제 기업들이 좀 더 편리하게 일할 수 있도록 회의소를 제공을 하거나
아니면 기업들의 데이터들을 항상 연구를 하고 회의를 열고 하는 방향으로 우리나라 이제 경제 성장에 일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회의실이라는 상황이 이제 너무 좀 일반적인 서비스라서 조금 더 아까 은송 학생 얘기했듯이 미래지향적인 부분이 나오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자격증을 별로 그렇게 좋아하는 취업 컨설턴트는 아니지만 정말 그런 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기업에서 정말 필요한 요소 기술이 있다. 그러면 그 요소 기술에 대한 자격증을 뭐 상공회의소가 아주 좋은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구직자들이 그 자격증에 많이 도전하게 만들고 필요한 기술적인 역량을 쌓게 만들고 또 그런 인력들이 기업에 제공이 되면 좋겠죠. 근데 뭐 지금 몇몇 자격증들은 그렇지 않은 자격증들이 실제로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현직자들의 목소리를 듣다 보면.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좀 개선되는 거. 그러니까 증을 위한 자격증이 아니라 기업. 결국 자격증의 고객은 학생이 아니라 저는 기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업 지향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대한상공회의소의 어떤 모습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실전 면접까지 마무리하면서 지금까지 대한상공회의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은송 학생 어떤 매력을 느꼈나요? 네, 이제 대한상공회의소가 이제 구한 말부터 운영이 됐었다는 걸 듣고 굉장히 신기했고 또 너무 좋은 취지로 운영되고 있는 곳이어서 꼭 한번 일을 해보고 싶을 정도로 매력적으로 다가왔는데 아까 뭐 논술이랑 한자 시험이 있다는 말을 듣고 쉽진 않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네. 자, 홍쌤의 꿀팁도 빠질 수 없겠죠. 그러니까 이 기업에서 논술을 왜 볼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저는 당연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업 지원 사업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이걸 뭐 느낌으로 감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그러면 고민들이 많아지겠죠. 기업들이 도대체 무슨 사업을 하는 건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기업들이 그 사업을 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를 더 빨리 알아야 되고 그러면 그 어려움을 가장 무턱대고 다 도와주는 게 아니고 예산은 제한적이니까 제한적인 예산을 활용해서 가장 고객들이 좋아할 만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그런 단체라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어찌 보면 대한상공회의소는 내가 뭐 군림하는 기업들을 대표하는 그런 기관이 아니라 그 기업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이건 기업도 마찬가지고 기업이라는 건 여러분들 특히 이제 스텝 직군, 인사라든가 이런 데를 도전하는 친구들도 같은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인사 담당자가 돼서 우리 리더십을 잘 발휘해서 임직원들을 끌어가겠다. 그게 아니라 이 임직원들이 지금 일하기 굉장히 힘들고 바쁠 텐데 최소한의 시간으로 가장 좋은 서비스, 인사 서비스를 받게 되게 서비스 마인드를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게 직무의 실체이고 또 여러분들 신입이잖아요. 지금 리더가 아니라 팔로우로 일을 시작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뭐 자소서나 면접이 나가면 조금 더 확률이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한상공회의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취준생 여러분 끝까지 힘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